네, 이 시각 정치권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많은 한국 청년들을 범죄 조직의 덫으로 몰아넣었던 국제적인 사기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양국 정부는 이번 사태 대응을 위해 합동 대응 TF 구성을 합의했는데 오늘 오후 양국 경찰 수뇌부 회담도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선 현지에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송환된 피의자 64명 중에서 현재 이미 구속된 1명을 제외한 58명이 구속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국회는 국정감사 열기로 아주 뜨겁습니다. 이제 2주차를 맞이한 국감에서는 고강도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논란이 된 김현지 실장 관련 쟁점들이 전국의 중심으로 부상했습니다. 여야는 사법개혁 문제부터 정부의 주요 정책까지 한 채 양보 없는 공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관련 이슈들을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정치권 이슈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캄보디아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한국인에 대해서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있지요. 일단 한 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석방하기도 했는데 일단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계신지 민주당부터 듣습니다. 일단 이제 캄보디아에서 64명의 이제 한국인들을 이제 한국으로 데려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범죄자들을 송환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러니까 잠깐 단편적으로 보면 그런 생각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을 왜 한국으로 반드시 데려와야 되냐면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캄보디아에서 대부분이 이제 보이스피싱 이 범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한국에서 겪은 분들이 피해 보상을 어디에서 받겠습니까? 이 피해 보상을 받는 대부분의 경우는 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던 조직원들이 검거됐을 때 바로 구속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양형을 줄이기 위해서 피해자들과 이 피해 금액을 합의를 시도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단 일부분이라도 피해 금액이 보상되기 때문에 이 범죄자들은 반드시 잡아서 한국으로 송환을 해서 구속을 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캄보디아에 있던 이 범죄자들이 잔당들은 아직도 현지에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잔당들을 잡기 위해서는 범죄자들을 데려와서 조사를 해서 이 잔당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를 얻어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이 보이스피싱은 하나의 어떤 아이템이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쭉 다 알려지게 되면 이제 그 보이스피싱 말고 새로운 신종 보이스피싱으로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레스토랑이나 식당에 노쇼를 했던 이 사기, 이것들이 새로운 신종 보이스피싱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는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수사를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범죄자들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한국으로 범죄자들을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약간 팩트를 말씀드리면요. 국민의힘에서는 범죄자를 구출한 게 잘못되었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우리가 그런 말 했다고 주장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범죄자를 구출한 건 잘못이 아니죠. 예, 그것은 제가 사실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용어 정리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피해자를 구출했다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사실 엄격히 말하면 피해자 구출이 아닙니다. 피의자 송환을 한 겁니다. 지금 이분들 59명, 그러니까 총 64명 중에서요. 59명은 캄보디아 수사당국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면 범죄 혐의가 캄보디아에서 상당히 입증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4명은요. 선처해주겠다, 자수해라는 말을 듣고 가서 자발적으로 자수를 한 사람입니다. 즉 내가 죄를 지었다고 자백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 사람들 대부분 전부 다 범죄 피의자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은 피의자이자 피의자인 그런 특수한 이중적인 관계에 있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가 주식 리딩이라든가 또는 로맨스 스캠, 보이스 피싱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국내에서 검찰이 몇 년 구형한지 아십니까?
한번 이 사람들 구형하면 이런 종류의 범죄는 7년을 구형합니다. 엄청 중범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송환할 때 용어는 피해자 구출이 아니라 피의자 송환이다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로 좀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김병기 의원을 포함해서 4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캄보디아에 갔습니다. 근데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사 당국 그리고 외교부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행정부가 해결해야 되를 네, 왜 잠시만요. 지금 네. 속보? 아닙니다. 잠시 계속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행정부가 해결해야 될 일인데 왜 입법부가 나서가지고 이 문제를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이제 현장에 가서도 현지에 있는 캄보디아 한국 교민에도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SNS에 김병기 의원이 간담회 오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왜 오지 않았습니까? 간담회 만나가지고 어떤 범죄 피해 사실이 있는지 피해 규모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걸 확인하러 갔는데 정작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영공 행세를 그만두라라면서 캄보디아 우리 한국 교민들의 불만을 드러내서 정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정부가 이걸 해결하는 그런 모습 보이기보다는 이것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홍보하고 광고하려는 이런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매우 좀 부적절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히려 홍보하는 게 더 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이 수사를 잘 모르고 내용을 잘 모르면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주장은 뭐냐? 지금 현지에 있는 거 다 잡아놨는데 지금 우리가 가서 데려온 것뿐이다. 그러니까 구출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그 캄보디아 현지 사정을 모르는 게 뭐냐면 캄보디아는 경찰은요 중앙경찰하고 지역경찰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지역경찰 같은 경우는 거의 월급이 없다시피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람을 3명 정도 살인을 해도요 하나로 미화로 한 9만 불 주잖아요. 그럼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국 수사 당국에 가서 그들을 데려오지 않으면은 또 거기서 현지 경찰에게 돈을 주고 도망갈 우려가 상당히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현지 사정하고 좀 다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들이 뭐 자백을 이미 했다? 자백을 한 게 아니라 이미 64명 중에서 제가 알기로 40여 명 이상이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입니다. 왜 발부가 되었냐? 이들의 공범들이 이미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미 공범들에 대해서 특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인터폴로 수배가 내려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다만 캄보디아 경찰과 우리가 공조가 잘 되지 않으니까 이들을 못 데려왔던 것뿐인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크게 사건이 터지고 우리가 캄보디아에서 당신들 지금 협조 제대로 안 해주면 원조 끊을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강하게 하니까 이게 이번에 원조가 된 것이고 마지막으로 김병주 의원과 관련해가지고는 교민들을 간담회에 안 간 것은 본인이 현지에 있는 그 어떤 피해자나 뭐 용의자나 사람들을 구출하는 데 있어서 작전 중이기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라고 했고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본인의 불찰이라고 시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엄격하게 구분해서 봐야지 이걸 가지고 홍보쇼라고 한다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반론 듣겠습니다. 네, 김병주 의원이 사진을 올렸는데 그 사진 중에서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그러니까 공항에서 나오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의 얼굴은 가려져 있는데 그 사람의 팔은 가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수갑을 채고 양쪽에 경찰이 팔짱 끼고 있는데 그 팔에 문신이요. 잉어가 크게 한 마리가 있습니다. 양쪽 팔에 새카맣게 문신이 되어 있고요. 근데 그 똑같은 사람이 김병주 의원이 올린 SNS도 올라와 있어요. 근데 김병주 의원은 그 사람 어떻게 올린지 아세요? 얼굴 모자이크도 하고 팔도 모자이크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가 구출했다고 SNS에 올렸지만 이렇게 문신, 영화 보면 범죄도시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 조폭이 초롱이라는 캐릭터 나오거든요. 초롱이처럼 온몸에 문신한 사람을 구출했다고 사진을 올리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범죄자 송환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마 민망해서 팔에도 문신한 것을 모자이크 쳐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김병주 의원 본인도 아마 구출했다고 말하기는 이게 민망한 상황이고 그 사실 그거를 이제 모자이크 처리해가지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아니 뭐 몸에 문신한 사람은 이 우리나라 국민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도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범죄 용의자들에 대해서는 이 잡아가지고 한국 데려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추가 범죄도 막고 그 사람이 저지른 자기 범죄에 대해서 피해받은 사람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를 한다니까요. 왜? 본인의 양형을 낮추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뭐 구출이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면 거기까지는 이해가겠지만 이런 사람을 데려오는 걸 뭐 홍보쇼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전혀 현실을 잘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럼 대한민국에서 선량한 사람들 중에서 문신한 사람들은 뭐 다 잘못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좀 할 때는 앞뒤가 논리가 좀 맞아야 됩니다. 자,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하는 건요. 피의자 송환이다라는 이 용어를 정확하게 쓰지 않는 민주당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피의자 구출이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피의자 구출이 아니죠.
피의자 송환이라는 그 문제를 지적한 거고요. 이 사람들이 한국에 데려와야 되는 것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건 사실관계고 그를 통해서 피해 회복을 좀 할 수 있다면 그건 올바른 거죠. 하지만 피의자 송환이라는 이 용어를 쓰지 않는 것, 이 용어를 쓰지 않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이제 오늘 조금 전 들어온 소식에서는 한국인 10명이 추가 체포가 되고 2명은 구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지가 파악되지 않는 한국인이 80여 명 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캄보디아 당국과 공조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쉽진 않아 보이지만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이 국정원이라든지 아니면 경찰이라든지 저희 당국에서 나름대로의 정보를 파악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범죄 조직들이 이 원래부터 캄보디아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최초에는 필리핀에 있다. 그 다음에는 베트남에 가 있다. 또 베트남에 있다가 이제 캄보디아로 왔다. 지금 또 이제 라오스 같은 데로 또 도망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경에다 막 땅굴을 다 파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사실 이 캄보디아에서 범죄가 이루어졌을 뿐인 거지 캄보디아에서 다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제 앰네스티에서도 이건 전체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좀 협력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조직들을 잡기 위해서는 뭐 우리나라와 캄보디아 정부 간의 협조도 분명 중요하지만 이번에 이렇게 크게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이제 캄보디아를 떠나서 제3국에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좀 정보를 수집하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것이고 현재 피해자들이 더 추가적으로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이제 캄보디아 안에 납치가 되어 있는 것들은 이 캄보디아 정부와 조금 협조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직 사실로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이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가 이 조직원들에게 연간 한 50억씩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지분이 거기에 있다는 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공조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외교적으로 또 그러니까 우리가 국조 원조 개발 비용을 또 많이 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렛대로 해가지고 좀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 이분들 수사하는 게 이제 일단 급선무입니다. 근데 일단 이분들 한 사람 전부 다 영장이 있는데 이 영장이 전부 다 캄보디아어로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 영장이 분량이 수백 자입니다. 한 명당. 근데 지금 60명이 넘는 사람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캄보디아 구속영장을 번역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해외에서 작성된 이 문서가요. 범죄 피의자들 부정을 하면요. 이게 그냥 문서 쪼가리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공인을 받지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범죄 피의자들이 변호사를 섭외해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이것을 부정할 경우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경찰 사법당국은요. 지금 캄보디아와 수사당국과 긴밀히 협조해가지고 증거라든가 증언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추가적으로 좀 더 확보해가지고 범죄 사실을 좀 입증하는데 좀 더 주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 또 오늘 나온 기사 중에 보니까 이제 출국자와 입국자 수의 차이 이 부분에 대한 기사도 있는데 이 의미를 과연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즉 이만큼 정말 우리 국민들이 안 왔다면 이것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거든요. 통계 해석을 듣겠습니다. 민주당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캄보디아가 됐든 동남아로 됐든 나간 사람은 있는데 들어온 사람은 적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나갔을 때는 비자를 발부받았을 것이고 그 비자에는 비자의 연장이라든가 최소한의 데드라인 기간이 있을 것인데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이 기간이 지났음에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우려를 해왔던 납치가 됐을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불법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돌아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다니는 분들은 공범들이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범들이 이게 이제 진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범들을 통해 가지고 특정이 돼 가지고 이 체포 영장이 발부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권이 죽고 그러다 보니까 불법 체류로 돌아다니는 이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사실 후자 쪽이 더 많다고들 해요. 그런데 이 후자 쪽이 많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아직도 보이스피싱 범죄라든지 아니면 도박 사이트라든지 이런 범죄가 일망타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계속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해당 국가와 공조를 신속하게 빨리 해나가면서 검거하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통계 해석. 네, 2021년에 뭐 113명이었는데 지금 2024년에는 3,248명으로 입국자와 출국자 차이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 28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과 4년 사이에
돌아오지 않는 수가 갑자기 팍 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또 어떤 자료 보니까 매년 2,000명에서 3,000명 정도가 기구 안 한다고 했는데 이걸 단순히 4년만으로 고박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가 8,000명에서 12,000명이 실종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그렇게 됐을 일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8,000명과 12,000명이 갑자기 한국인이 캄보디아가 사라졌다? 그럼 한국에 남아있는 가족과 친지가 있을 건데 그분들이 전부 다 신고를 안 했을까요? 신고를 했다 그러면 엄청난 신고가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수가 좀 통계가 어느 정도 신빙성을 좀 더 면밀히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정부가 이걸 제대로 실태 파악 못하고 있었다는 면 그런 면이 좀 가장 크다. 왜냐하면 일본하고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요, 정부가 적극 나서가지고 일망타진해서 자국민을 구출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3년, 4년 전입니다. 그때 해외 토픽에도 많이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고도 우리가 아무런 대응 안 했다면 우리 정부가 대응을 잘못한 것이다 말씀드리고 또 국민 보호 의무에 소홀한 것, 즉 대사관에서 피해자가 와서 구출해달라 했을 경우에 우리 문 닫을 시간이니까 내일 다시 와라 한다든가 또는 한국에서 전화했더니 그 피해 당사자가 구글에서 캄보디아어로 번역해가지고 직접 신고하라 해라라는 이런 굉장히 말도 안 되고 황당한 안내를 했다는 거. 이거는 대한민국 대사관으로서 캄보디아에 있는 직원들이 제대로 이제 일을 했는지 이거는 엄격히 따져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주변에는요,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이런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와 국경지대에 굉장히 많은 범죄 단지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 범죄 단지에 대한 국가적인 공조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 부분도 이번에 실패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면 한 1,000명 정도가 나라에서는 우리 정부에서는 1,000명 정도가 지금 갑자기 좀 안 보인다. 그리고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정부의 그 통계가 어쩌면 축소된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문제점까지 말씀드립니다. 네. 민주당 지도부에서 이제 관련 후속 대책 얘기하다가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네. ODA 원조 중단을 검토해라. 만약 협조하지 않으면. 네. 그렇고 군사적 조치도 배제하면 안 된다라는 걸 전현희 최고위원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김병주 최고위원은 군사 조치는 조금 가능성을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전현희 그 최고위원으로서는 아니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뭐 시아누크 비리라든지 그런 데서 우리의 피해자들이 있다는 것이 거의 확실히 예상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군이 작전을 하듯이 들어가가지고 구출해내면 될 거 아니냐. 근데 캄보디아 군인들이 협조를 제대로 안 한다고 하면 뭐 미군이 예를 들어서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가나 특수부대가 출동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마음은 100번 이해가 가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중국인이 뭐 일본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어요. 근데 그 범행 사건이 커요. 그러면 뭐 일본 군인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그 범죄 조직을 소탕한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그 외국의 군대가 들어오는 것을 허용해야 됩니까? 사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현지에서도 이제 제가 좀 들은 얘기인데 이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이 프놈펜 근처에는 이 사람들이 범죄 행각을 벌이기 위해서는 이 고속도로가 잘 깔려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범죄가 많이 일어났던 시아누쿠빌 같은 경우도 이 프놈펜에서 자동차로 2시간 정도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프놈펜 주변에 그렇게 교통이 원활한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군인이라든가 경찰들이 적극적으로 조금 범죄가 의심되는 지역을 좀 조사를 하고 압수수색을 하다 보면은 혹시 모를 우리의 피해자들을 더 구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지와 좀 같이 이렇게 좀 공조를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이 범죄 수익으로 인해서 얻는 그 어떤 외화벌이 상당하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주고 있는 이 ODA 예산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이걸 지렛대로 조금 협조를 좀 얻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ODA 원조를 지렛대로 삼아서 협조를 얻어내야 된다. 네, 그거는 뭐 일리가 있는 말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국민을 상대로 납치하고 감금을 하고 고문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하는데 ODA에 차관을 준다는 거 이거는 좀 다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상당히 일리 있다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전현희 의원이 왜 요즘 들어서 이렇게 강성 발언을 하느냐?
다들 뭐 아시겠지만 전현희 의원이 지금 내년에 서울시장 지방선거에 나온다고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요 일단 민주당 내에서 경선에서 이겨야 됩니다. 즉 강성 지지층을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강성 지지층이 좋아할 만한 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따라 지난번에 그래서 어제 나온 얘기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요. 이현주 의원과 전현희 의원이 굉장히 센 발언을 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폭망하자는 거냐라는 얘기도 그런 취지의 발언도 했었고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비판적인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 군사적인 조치를 얘기한다는 건 사실 영화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 국민을 구출하기 위해서 군사를 보낸다. 이건 뭐 군인이 포로로 잡혔다면 그럴 수 있는 거지만 민간인이 잡혀 있는데 군대를 보내는 거 이건 영화 같은 얘기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 대한 자주권 침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영토 침범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 분쟁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얘기를 합리적으로 어떤 검토를 해서 한 발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내년 선거용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꼭 전현희 의원의 발언을 그 선거 의식해서 그렇게 무리한 발언이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는 게 국내에서 당신들 그렇게 협조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군대라도 보내야 된다고 국회에서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캄보디아를 압박할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고 이 얘기가 또 왜 나왔냐면 민주당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이번에 이제 14명을 구출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피해자가 처음에 제보를 했을 때 강조를 했던 한 가지가 뭐였냐면 절대로 캄보디아 경찰에게 구출 작전에 대해서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캄보디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 경찰 같은 경우는 이 월급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경찰들이 알게 되면 오히려 또 범죄 단체한테 그걸 돈 주고 팔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현지 경찰을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 또 알려졌기 때문에 또 전현희 의원으로서는 이런 것을 압박을 했다는 것이지 이걸 너무 지방선거용으로 홍보용으로 하는 거라고 색안경만 쓰고 보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뭐 지금 캄보디아 얘기를 계속 하고는 있지만 지금 ODA 얘기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꽤 많은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이제 강하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이제 사법개혁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이제 부동산 대책 얘기는 잠시 뒤에 다시 하도록 하겠고 이 사법개혁은 앞서 저희가 오늘 이제 민주당이 발표를 했잖아요.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겠다. 그리고 법관 평가제를 개선하겠다. 헌법재판소원제도는 조금은 미뤄졌지만 나중에 공론화할 가능성이 얘기가 되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설명을 좀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가장 큰 골자는 이 대법관을 증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 민주당에서 최근에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그 주장을 하는 것이 저희가 대법원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공격을 하고 또 그 공격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상 2010년도 초부터 그리고 2015년에 활발하게 우리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상고법원을 설치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거셌습니다. 이 상고법원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이 30만을 전담으로 하는 법원을 설치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도 많이 알고 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대법관들이 연간 처리해야 되는 건수가 3,000건 정도가 되거든요, 최소. 그러면 이거 제가 날로 계산을 해보니까 오전에 5건, 오후에 5건 정도는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이 대부분의 중요한 상고심을 오전에 5건, 오후에 5건씩 대법관들이 처리한다고 하면 이게 헌법 21조에 나와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재판을 제대로 받을 권리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좀 침해받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재판을 하고 있는 대법관들도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을 증원하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이제 그 주장인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제 대법관들도 지금까지는 그것을 조금 이제 호응을 하고 있었지만 또 본인 대법관이 적을수록 고난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어떤 본인 조직에 대한 이기주의 같은 의미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 공론화를 통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이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또 공격하는 포인트가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재임 기간에 대법관 다 늘리겠다는 거냐 뭐 그런 거잖아요. 그것이 정말 우려가 된다고 하면 지금 뭐 3년에 2명, 뭐 이렇게 연간 2명 이렇게 늘리고 또 늘리는 과정 속에서 뭐 이 임명 방식을 헌법재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들처럼 좀 변경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국민의힘에서도 이 대법관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찬성을 한다면 대법관을 임명하는 방식은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좀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임명 방식을 바꿈으로써 증원은 가능하다. 뭐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뭐 약간 한 발 빼는 듯 또는 협상을 좀 할 수 있다는 그런 신호를 보내지만요. 사실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계획은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이 대법관을 늘렸던 그 방법을 그대로 따오는 것 같아요. 그때 차베스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됐을 때 대법관을 20명에서 32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32명을 늘렸고 늘리고 나서 정보에 관련된 차베스 정권에 불리한 어떤 그런 재판이 올라왔을 때요. 전부 다 기각. 단 한 건도 인용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 민주주의가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매우 유사한 형태로 가고 있다. 지금 14명의 지금 대법관이 있거든요. 이제 민주당에서 26명 늘린다는 건데 이게 계획대로 민주당이 안 들어가면요.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에 있는 동안에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됩니다. 총 22명. 그러니까 26명 중에서 4명 빼고는 전부 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그러면? 입법부와 행정부 장악한 것도 모자라서 사법부도 완전 장악하겠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대법관이 헌법에 의해서 임기가 6년으로 보장돼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끝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 영향력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또 드리고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때 대법관 늘리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누가 반대인 줄 아십니까? 야당이 아닙니다. 여당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미국의 민주주의 제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대법관을 늘려서 정권에 유리한 사법부를 만드는 거, 이것은 용납받을 수는 없는 일이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심제도로 한 거, 이거 사심제도는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하겠다, 그 뜻이 뭐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 권리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권력만 확대하려는 그런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미국 루즈벨트 사례를 드시는데 그 미국 정치 잘 모르니까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루즈벨트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하고 달리 그 중임제가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현지 대통령이 그러다 보니까 여당 안에서도 이 라이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지 이거하고 좀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리고 지금 뭐 베네수엘라 얘기하시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베네수엘라가 대법관 늘려가지고 나라 망했다고 하면 누가 얼마나 공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 재임 기간에 대법관을 우리가 4명씩 3년에 걸쳐 늘리자. 이것이 부담스럽고 걱정된다면 머리를 맞대고 같이 바꾸자니까요. 뭐 헌법재판소장처럼.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갑자기 자꾸 베네수엘라 얘기만 하면서 그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답답한 거고.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 역지사지로 본인이 지금 인생 걸린 재판을 하고 있는데 졸속으로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게 납득이 가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좀 머리 맞대고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론까지 듣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하나도 공감할 수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대법관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갑자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이 이루어진 이후에 갑자기 대법관 늘리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전에는 말은 꺼냈지만 그렇게 실행 의지가 있지는 않았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으니까 그 방패용으로 지금 대법관 늘려서 막아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은 영원하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